실크로드는 옛 중국의 수도 장안에서 서쪽으로 뻗어 황하를 건넌 후 고비 사막을 넘어 서역으로 이어진다. 취재팀이 황하를 건너기 위해 옛 수도였던 서안을 출발한 건 9월 초였다. 고대 중국 문명을 싹 틔우고 발전시켜 나갔던 황하. 실크로드를 가는 사람은 어디에선가 반드시 황하를 건너게 돼 있다. 황하의 언덕에서 그 옛날 황하의 강물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됐던 거대한 수차를 봤다. 지름은 18m. 68개의 나무 물통이 달려 있어 논에 물을 대주고 있었다. 이 수차의 유래는 확실치 않지만 이 지방을 다스렸던 좌종도란 사람이 이 수차를 황하유역에 보급한 이후 좌공차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범나무라에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물을 대주기도 하는 황하는 농민의 벗이요 적이었다. 황하변에 길게 펼쳐진 도시 난주. 예전엔 인구 7만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요 공업 도시로 탈바꿈했다. 오늘 우리는 난주에서 황하를 건넌다.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예전엔 보다 북쪽에서 황하를 건넜다고 한다. 우리는 난주에서 양피화지라는 독특한 형태의 뗏목을 탔다.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 바람을 불어넣은 뗏목이다. 염소의 머리와 발을 잘라내어 가죽은 그대로 둔 채 살과 뼈를 발라낸 후 털을 깎아내 만든다는 뗏목. 가죽 몇 개를 이어주면 꽤 큰 뗏목이 된다고 한다.你就解答一下，是不是？不要看镜头啊，明白啊。
你表个身的哎呦，行，随便，啊，不要随就随便一点啊。对，摄影机，不要看他的技术，看他说就行啊。好吧。你看这个，你说这个算是好。가죽을 수십 장 이어 만든 이 뗏목은 소나 말, 심지어 낙타까지도 실어 나른다. 옛날 사람들도 이런 뗏목으로 강을 건넜을 것이다. 이곳 뱃사공은 물의 흐름을 교묘히 이용했고 험한 물살도 잘 넘어 비스듬히 강을 건너갔다. 하지만 그 옛날 실크로드를 다니던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황하를 건넜을까? 실크로드는 황하를 건너 이 부근에서 다시 이어졌다. 중국 최대의 수력발전소 유가협 댐이 있는 곳. 1958년부터 15년간의 대공사였다. 실크로드를 여행하던 사람들은 이 댐의 상류에서 황하를 건너곤 했다. 댐이 세워지자 황하변의 옛 실크로드는 인공호수에 묻혀버렸다. 뱃길로 3시간, 옛 실크로드와 황하가 만나는 지점에 병령사가 있다. 이곳은 가을에 잠시 강물이 불어났을 때에만 와볼 수 있는 곳이다. 방송 취재팀이 이곳에 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병령사는 4, 5세기경 북이 시대에 건립됐으며 그 후 1000년간 황하 유역에서 전성기를 누렸다고 한다. 이 대불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당나라 시대에 세워졌으며 그 높이는 27m나 된다. 대불 둘레에는 암벽을 뚫은 석굴이 많은데 그 수는 무려 180여 개에 달한다.
오랜 세월 동안 섣부른 많은 곳이 침식됐지만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잃지 않고 있다. 아시아인이 대부분 그렇듯 석불도 발을 포기한 자 있다. 인도를 떠난 불교는 비단길을 오는 동안 여러 민족의 생활과 풍습이 더해져 중국으로 들어왔다. 가을이 지나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곳은 외로운 외딴 섬으로 변한다. 황하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기련 산맥과 고비 사막 사이에 낀 좁고 길다란 길. 이곳이 바로 하서회랑이다. 길이가 1000km에 달하는 이곳은 여러 민족이 지배한 곳이다. 그중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민족이 기원전 2세기 한나라 시대의 유목기마 민족이었던 흉노였다. 돌과 황량한 흙만이 한없이 뻗은 고비 사막. 이곳을 무대로 한과 흉노의 싸움이 벌어졌다. 실크로드를 왕래하는 물자의 지배권을 놓고 서로 부딪힌 것이다. 중국의 유명한 만리장성은 원래 흉노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세워졌다. 한의 세력이 커지면서 만리장성도 서쪽으로 뻗어나갔다. 흉노는 전투를 할 때도 언제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식량을 해결했다. 따라서 만리장성은 말이나 양이 뛰어넘지 못할 높이면 충분했다. 한이 하서회랑 전역을 장악한 건 무제 때였다. 기원전 121년 무제는 2차에 걸쳐 10만의 대군을 하서회랑으로 파견하여 흉노를 격파했다. 당시 포로가 된 흉노의 수는 15만이었다고 한다. 실크로드를 장악한 한은 이를 군사로로 이용 방어했고 회랑인 4군데의 요새를 구축했다. 한무제가 흉노와의 싸움에서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흉노가 우수한 군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무제가 자신의 영토를 서쪽으로 넓히려 했던 이유도 바로 흉노가 이용하는 말, 천마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난주에서 280km 떨어진 무위. 한이 하서회랑에 구축한 첫 요새가 바로 이곳이다. 이 도시의 입구엔 아직도 당시의 성문이 남아있다.
이곳에서 우연히 한무제가 꿈꿔왔던 야망을 말해주는 유물이 발굴됐다. 1960년대 후반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중국이 방공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굴된 것이다. (1969년) 한 방공호가 2000년 전 한나라 시대의 한 장군의 묘와 마주쳤다. 그 장군의 무덤에서 구리로 만든 이 말이 발견됐다. 하늘을 향해 나는 듯한 발과 소리를 지르는 듯한 말의 표정. 뒷발은 날개를 편 제비를 밟고 있다. 하늘을 나는 제비보다 빨리 달리는 말. 당시 왕이 꿈꿔오고 욕심을 내던 바로 그런 종류의 말이었다. 한무제는 흉노의 기병이 쓰는 말을 천마라고 불렀다. 그 천마를 구하기 위해 중국의 역대 황제는 서역의 여러 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이때 천마와 교환한 물건이 비단이었다. 그 당시 비단은 중국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중국군은 산단 목장에서 말을 공급받는다. 그 옛날 천마의 피를 이어받은 말들이 아직도 이곳에서 사육되고 있다. 기련산맥에 자리 잡은 산단 군마 목장. 6세기 수나라 시대에는 이곳에 군마 10만 필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이 목장에서는 몸은 작지만 끈덕진 몽고말과 치구가 큰 가장말의 피가 섞인 혼혈종이 2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기련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기름진 대초원은 유목민 흉노에겐 최적의 생활 토전이었다.
흉노의 거점은 연지산이었다. 연지산은 루즈산으로도 불리는데 흉노의 여인들이 이 산에서 자라는 풀을 화장품의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오래전 흉노족이 어떻게 패했으며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쫓겨나야 했고 여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물들일 수 없게 됐는지에 대한 애절한 노래를 부르곤 한다. 고비 사막을 지나는 강은 뒤엉킨 실타래 같은 협곡들을 지나면서 자주 흐름을 바꾼다. 그 수원을 기련산의 만년설에 두는 장액. 시대에 따라 약한물, 즉 약수 또는 흑수로 불리던 장액은 흐름을 멋대로 바꾸면서 사막의 모습도 바꿔놓는다. 때론 기련산의 눈이 녹아 홍수로 변해 하서회랑의 지도를 바꿨다고 한다. 물의 흐름이 바뀜에 따라 여러 오아시스와 섬이 물로 인해 사라졌다. 장액천 옆에 있는 득고성은 2000년 전 한나라의 성터다. 그러나 누가 세웠는지, 언제 파괴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장액천의 홍수 때문에 무너졌다는 설도 있고 징기스칸의 정복 당시 파괴됐다는 말도 있다. 고대 중국의 성은 군사시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유럽의 도시처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병사, 상인, 장인들이 모두 성 안에서 살았다. 그중엔 서방에서 온 푸른 눈의 상인들도 끼어 있었다. 이곳 들엔 깨진 기와와 수많은 도자기 조각이 흩어져 있다. 그런 조각들도 그 연대를 말해준다. 오래된 건 2000년 된 한나라의 것이고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해도 1000년은 넘은 것이다. 까마득한 옛사람들의 생활 흔적이 발밑에 흩어져 있다. 좀 더 깊이 파내려가면 수많은 보물과 유적이 나올 것이라는 이 성터.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를 한 적은 없다. 고비 사막에 발을 들여놓은 취재팀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막 저 멀리 과연 사람이 사는 도시가 나타날 것인가? 그 옛날 낙타의 행렬은 아침에 한 오아시스를 떠나면 반나절이 지나야 다음 오아시스에 도착했다고 한다. 하루의 여정은 약 40km. 그러니 오아시스는 평균 20km마다 한 군데씩 있었을 것이다. 하소회랑 중간 지점에서 처음으로 낙타를 봤다. 이곳으로부터 서쪽 지방으론 낙타가 농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농민은 낙타를 이용해 농산물이나 공사용 흙과 모래를 운반하고 때론 고비 사막을 넘어 도시로 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온다. 한낮의 오아시스는 어른들이 모두 낮잠을 자는 시간이다. 그래서인지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만이 들려온다. 오아시스에서의 생활은 봄에는 홍수, 겨울엔 가뭄에 시달렸다. 그리고 모래는 늘 농작물을 덮쳤다. 양배추밭에서 만난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해준다. 그런 자연과 오랫동안 싸워왔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장액이란 고을은 기름진 땅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서휘랑에서는 가장 큰 오아시스 마을이다. 옛날 이곳엔 한나라의 네 요새 중 두 번째로 큰 요새가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동서 물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관리를 이곳에 보내 시장을 관리시키고 서방의 상인들을 이곳으로 모았다. 7세기 수나라 시대에는 27개국의 상인들을 이곳으로 초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오늘날의 국제무역회의에 해당하는 모임이 열렸던 것이다. 거리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는 청과시장. 오아시스에 사는 농민이 야채나 과일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곳이다. 다른 많은 나라처럼 사람들은 한낮엔 휴식을 취한다. 한낮이면 낮잠을 자기 위해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빈다. 고추와 토마토는 서방의 상인들이 들여온 것이다. 장기를 즐기는 노인들. 장에겐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정겨운 소리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들에겐 마음을 달래주는 곳이기도 하다. (13세기) 후반 원나라 시대에 이 오아시스의 마을에서 1년간 머문 이탈리아인이 있었다. 그가 바로 마르코 폴로다. 파미르에서 하서휘랑을 거쳐 이곳에 온 그는 동방견문록이란 책을 썼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장액은 크고 훌륭한 고을이다. 주민은 불교도 외에 이슬람교도 크리스트교도도 있다. 불교 사찰이 많고 어딜 가나 불상이 안치돼 있다. 불상 중엔 아주 큰 것도 있고 금으로 도금한 것도 있으며 쇠금술은 뛰어난 편이다. 거대한 불상 하나는 옆으로 누워 있다. 그 둘레에는 큰 불상을 받드는 작은 불상이 여럿 있다.
마르코 폴로는 지금도 남아있는 열반 불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길이가 35m인 이 불상은 1098년에 만들어졌으니 마르코 폴로도 그 당시 2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불상을 본 것이다. 하섭 휘랑은 한나라 사람들이 개척했다지만 그들 역시 사실은 그 넓은 휘랑 중 요새와 중요 거점만을 지배한 것이었다. 한나라 시대 이후 여러 종족이 이곳에서 싸움을 되풀이했다. 낙타를 타고 서역에서 이곳을 거쳐 장안으로 향했다는 서역의 상인들. 그들은 대부분 중앙아시아의 작은 부족에 불과했다. 취재팀은 실크로드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일부 부족의 흔적을 찾아 기련산으로 향했다. 실크로드를 약 200km 벗어난 살록엔 유고족, 회족, 티베족, 만주족 등 아직도 수많은 유목 부족들이 살고 있다. 취재팀은 양떼를 몰며 야크해 등의 천막을 싣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지금은 소수 부족에 대한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곳에 자치현이 설치돼 있다. 취재팀은 그중 해발 3,000m에 위치한 숭남 유고족 자치현을 찾았다.
유고족은 축제 때에만 입는 자신들의 고유 의상을 입고 우리를 반겨주었다. 유고족은 자신을 위글이라 부르는데 살림이 넉넉하고 단단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길 원하면서 부른다고 한다. 유고족의 옷은 티벳의 옷에 가깝고 이들의 얼굴은 몽고족을 닮았다. 또 언어는 위글어에 가깝고 티베딘처럼 라마교를 신봉한다. 그러나 이 부족이 실크로드를 누빈 어느 민족의 후예인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유고족은 고유 문자를 갖지 못한 부족이다. 현재의 젊은이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이름을 가진 경우가 흔하다. 유고족은 밀과 염소고기가 주식이다. 이것은 야크의 저제 차에 잎을 넣은 것으로 유일한 비타민 C의 섭취원이다. 눈이 쌓이는 10월이 오면 이들은 봄에 시작한 유목 생활을 끝내고 산을 내려간다. 장장 5,000km를 이어온 만리장성은 그 서쪽 끝에 큼직한 성을 쌓고 끝을 맺었다. 가역관이라 불리는 이 성은 14세기 명나라 시대에 세워졌다. 약 300명의 중국군 1계대대 병력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 성벽으로 통하는 이 길은 말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졌다. 적의 공격이 있을 때 말을 타고 주위를 경계하던 이 길을 통해 단숨에 성으로 들어갔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웠던 병사들. 그들은 싸움터에서 다시 성으로 돌아올 때 성벽에 돌을 던졌다고 한다. 성벽에 부딪힌 돌소리가 메아리져 돌아오면 성이 비어있음을 알고 안심하고 들어갔다고 한다. 성벽에 붙어있는 성난 모습의 용은 서쪽을 향해 있었다. 하서회랑은 민족 흥망의 무대였다.
그런 끊임없는 흥망이 이어지면서 동서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실크로드는 뻗어간 것이었다.